안녕하세요, 망치부인님. 저는 3년차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하지만 각종 당내 투표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직접적인 당원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이번 대선 경선 충청권역 선출대회에 가서 지지후보 연설도 직접 듣고 다른 지지자들도 만나서 후보자 응원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다 왔습니다. 그 어떤 콘서트보다 흥분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인데요.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며 스스로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므로 직장인 기준에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망치님, 이서 하나만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본선도 그렇고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토론회를 다들 직접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했으면 한다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설이나 토론회를 뉴스 기사로만 접하고 판단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대선 관련 질문이시죠? 예.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당원들이 하는 활동은 정당 행사가 있어요. 그 정당 행사가 뭐냐면 자기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1년에 몇 번씩 당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원 모임들을 해. 그러면 그 당원 교육에 참여하고 당원 모임에 가서 그 동네 국회의원이 똑바로 일을 못하면 비판도 할 수 있고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이러이러한 법안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당원으로서 주변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똑바로 하게끔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활동의 꽃이 뭐냐면 대의원이에요. 당원들의 활동의 꽃이 대의원인데 대의원이 되면 당 대표 경선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당의 주요직을 뽑을 때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 활동은 크게 당원 교육에 참여해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 당의 당선자들에게 한마디로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대의원이 되면 당 지도부를 뽑는데 선거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 지역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을 경선할 때 뭐 또는 단일화하고 막 이런 또 내부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당원으로서 참여하는 거 그게 당원들의 역할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비를 내는 거죠. 당비를 내서 지역위원회의 활동 기금을 분담하고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역할이죠. 질문 있습니다. 교회는 감리교회를 가야 하나요? 순복음은 가지 말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는 가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입인가요? 질문 있습니다. 망치님 오늘 아침 채팅창에 저가 다른 시청자 닉네임 언급해서 블랙리스트 먹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블랙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코너에 대한 모욕이라서 영원히 블랙 못 풀어드립니다. 다음에 5년 뒤에 풀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이게 질문 있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오남용하셔서 이분은 절대 블랙 안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선정할 때는요, 교회가 너무 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예. 일단 너무 큰 교회는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큰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인들 하나하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작은 교회, 한 50명, 60명 앉아있다. 그런 교회는 가면 너무 교인들한테 부담을 줘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한 200명에서 5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 일주일에 2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시면, 그리고 동네에서 오래된 교회. 한 30년 정도 되고 30년 이상 되고 200에서 500명 정도 된 교회가 딱 좋아.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한 30년 정도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정도를 지켰다는 얘기야.
그리고 200에서 한 500명이라면 적어도 목사님이 그 막 너무 지나치게 인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으로 바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교회가 한 500명 정도가 딱 적당해. 그게 목사님이 목양하기에 적당한 숫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교회를 확장시켜가지고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리면 목사가 자기네 교회 교인 얼굴도 몰라.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는 오래되고 한 200에서 500명 다니는 110년 됐는데 몇천 명이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벌써 썩었어. 왜? 몇천 명이 다니기 시작하면 11조 단위가 몇십억이고, 그러면 그 몇십억 11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느라고 장로들이, 돈에 눈을 뒤집어진 장로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교회의 목사님으로 하여금 돈 중심의 설교를 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위험한 교회야. 요즘 한국 교회에서 크고 교인이 많은 교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지금 크고 교인이 많은 교회들 중에 제대로 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 이번에 박근혜가 파면당한 거를 그렇게 아쉬워한대잖아. 대형 교회들이. 나는 그거는 이 교회들이 진리와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봐. 예.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게 좋다. 너무 일반화의 오류인데, 꼭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 그 말 뜻도 모르면서 써요. 그 DC에서 유행어잖아. DC 인사이드에. 예. 그러면 이제 교회는,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집중. 기독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독. 이게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야. 그래서 기독교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천주교, 성당이죠. 그 다음에 정교회,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라고 시커먼 옷을 입고 이게 수염 막 기르고 모자 높은 거 쓰고 다니는 그런 사제들이 있는 게 그리스 정교회야.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정교회.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생긴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그리고 그 성당 안에 사람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은 그게 정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하고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는 거야. 요 개신교가 소위 교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건물 안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게 개신교 교회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성공회. 그래서 이제 이 성공회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 예, 요게 이제 성공회.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갖고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게 다 기독교야. 그 다음에 요 개신교 안에 이제 장로회도 있고, 감리회도 있고, 침례회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교파라고 그래. 교파. 그래서 개신교회 교파가 다 나누어져 있고, 장로회로 들어가면 장로회도 합동이니 통합이니 이러면서 교단이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교단은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결교도 그 교파 중에 하나죠. 예. 성결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신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장로회로 들어가면 장로회도 여러 개로 나뉘어지고, 이 감리회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다 종류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쟤네들은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섬긴다.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근데 그거는 천주교에 대한 아주 극히 일부를 가지고 천주교 전체를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예. 그러면서 그 이단이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방송에서 그 개신교 신자 중에 블랙 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내가 블랙을 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모든 교회가 이러는 게 아닌데, 어느 특정 교단이 그 술 문제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사가 맨날 똑같아.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
근데 잠언이 누가 썼냐 하면 솔로몬이 쓴 거잖아. 솔로몬이 술을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데. 예. 그니까 그 잠언에 보면 술을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거 솔로몬도 술 마셨어. 맨날 술 마시고 그 이단 예배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나중엔 궤변을 늘어놓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야. 근데 그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포도주스다. 이런 개소리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막 성경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야.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요 두 가지에만 계속 물고 늘어져.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블랙을 시켜.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끝이 꼭 동성애는 죄악이니 뭐니, 동성애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구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을 믿어야 된다 그래 놓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봐봐.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여라 하고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얘네들은 그 구약의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막 동성애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술 마시지 마라, 동성애 반대. 요 두 가지만 강조해. 그러면서 십계명은 구약에 다 죽었다고 지랄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 동성애 반대는 구약에 나오는 얘기라고. 물론 이제 뭐 신약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뭐 나온다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서보다 바울의 서신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예. 동성애도 좋은데 또 동성애를 좋다라고 얘기한 블랙이야. 우리 방송은 동성애를 권장하지 않아요. 예. 자, 예. 이제 잘 들어봐봐.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의 궤변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이니까 순종해라. 얘네들의 논리야. 잠언에 나와 있는 술 마시지 말란 말 들고 다니면서 동성애에 절대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를 죽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충성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해. 근데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 하면, 그럼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왜 김대중 노무현한테 빨갱이라 그랬냐고. 왜 경찰한테 막 깃발로 쑤시고 지랄을 하냐고. 이명박, 박근혜, 이승만, 박정희 같은 미친놈들만 그 권력이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정말 개소리죠. 그 바울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맞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소위 이제 지중해 일대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어. 기독교가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단결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정치 운동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짓 못하게 한 거야.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권력에 맞서지 마라. 그래서 종교를 정치에다가 대입하려고 하지 마라.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개입하려고 하지 말란 뜻이었어. 그런데 그걸 마치 모든 권력에 순종해라. 그래놓고 김대중 노무현더러 빨갱이라고 목사들이 얘기했잖아. 그 말의 모순인 거지. 김대중 노무현은 권력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가 블랙을 시켜요. 그 쓸데없는 주장이야 그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 중에 술을 못 마시게 한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도리어 술을 못 마시게 한 종교가 누구냐? 이슬람교야. 그거 알아요? 이슬람교에선 술이 절대 금지되어 있어.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얘네들이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잠언을 믿으면서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모든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를 죽여야 된대. 그래놓고 이슬람교의 습성을 따라가는 거야. 술을 안 마시는 건 이슬람교도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보다 성찬식에서 포도주 마시잖아.
그럼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말하고 성찬식하고는 지금 모순인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파된 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그 알코올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리는 거야.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금주령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금주령법을 우리나라에다 적용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런 규칙을 만든 거야. 그래서 미국의 금주령법을 따라서 우리나라만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신교 신자들한테. 한국만. 네. 그래서 그 술이라는 거, 근데 이 술이 물론 우리나라에 잘못된 문화가 있어. 뭐냐 하면 술을 반드시 취하기 위해 먹는 거. 다른 나라는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지 않아.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한 잔 가지고 밤새 얘기를 하면서 그냥 건배하는 용으로 갖고 있는 거지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믿는 사람들이, 서양에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취하지 않는 거야. 근데 교인들한테 할렐루야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무슨 상무나 무슨 저기 부사장이나 사장이나 됐다. 그럼 직원들 회식할 때 파도 타세요. 그런다니까? 교회에 와서는 청년들한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네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 파도 타라 그러고 안 타면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래.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야. 예. 그 파도 타는 거 참 나쁜 문화예요. 그게, 이 파도 타는 게 어디서 나온 문화인 줄 알아? 그거 일본 사무라이 문화야. 파도 타는 게요, 일본 사무라이 문화예요. 예. 폭탄주 파도 타는 게 그게 일본 사무라이 문화야. 그래서 그 일본 사무라이 문화를 막 일본군에서 배운 애들이 그걸 나중에 우리 육사 애들이 그걸 따라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를 받은 일본 제국주의에 들어가서 군대에 있었던 놈들이 해방공간에 이승만 때 육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 새끼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파도를 탔던 거야. 폭탄주로. 그 일본의 그 군사문화라고. 그걸 술을 강요하는 문화. 그래서 실제로 그 파도 타는 문화나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 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없애야 될 문화가 맞아요. 예, 일본 군사 문화야.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금지해야 될 문화가 맞지만, 기독교인이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 문제는 뭐냐? 그래, 기독교인이니까 술 안 마실 거면 10계명을 다 지켜야 돼. 간음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 안 한다? 지가 거짓말하니까? 구약시대에요. 10계명은 어기면 죽이는 거야. 10계명을 어기면 죽이는 죄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그거 죽여야 되는 거야. 10계명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다니까? 그러나 10계명에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 있어. 근데 이 한국의 교회가 가짜뉴스 뿌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술만 안 마시면 된다. 이 개소리인 거죠. 정말 개소리야. 예. 그러니까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게끔 하는 거. 소주 60병 마시고 죽어. 웃으면 안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만난 남과 여가 강원도로 여행을 가서 여관방에서 소주를 60병을 마시다가 여자가 죽었대. 이게 술의 문제가 뭐냐?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야. 서양 술이 와인하고 맥주잖아요. 서양의 와인하고 맥주의 특징이 뭐냐? 그거 먹고 취하려면 많이 마셔야 되는데 배불러서 못 마셔. 서양에서 많이 마시는 게 와인하고 맥주인데 맥주나 와인을 먹고 취하려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배가 불러갖고 못 취해. 그게 와인이나 맥주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그 소주. 야, 딱 2병만 먹으면 개 되기가 쉽잖아. 일반적으로 2병 먹으면 개가 돼. 근데 이 소주 2병 먹어도 배는 안 부르거든. 와인이 11도 술인데 보통 이제 11도 정도, 쌤은 13도 정도 되는 건데 그 와인 먹고 취하기는 좀 어려워요. 첫째, 너무 비싸. 와인 먹고 취할 때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부자여야 돼. 그래서 일단 와인 먹고 취하기가 어렵고, 그렇잖아, 솔직히. 맥주를 먹고 취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고,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고. 그러니까 소주를 먹는 거야. 소주는 빨리 취하는 문화. 그래서 막 먹고 취하려는 그 문화는 없애야 돼요. 예, 직원들한테 강제로 술 먹이고, 술 먹고 취해서 실수를 해야 뭐 동료애를 느낀다. 개소리라고. 아이, 개소리 아니야. 미안. 미안. 개소리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소리야. 예. 자, 그래서 이게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맞지만 기독교인은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잠언에 나와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또 개소리래. 쥐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할 거면 십계명 다 지켜.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애들 다 죽이라니까? 교회에서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는 동성애 합법화법을 만든다고 얘기한 새끼들 다 죽이고 와.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 우리 채팅창에서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블랙이야. 박원순이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했다. 심지어 이번에 이선의 그 헌법재판관이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사람이라서 반대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또 돌리고 자빠졌대. 이거 다 죽여야 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지키는 교회는 그 사람들 죽여야 된다니까?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죽이라는 거야. 십계명 어기면 죽이라는 거야. 알아? 십계명을 어기면 죽이는 거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니까 돌 던져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언급하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언급하면 죽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죽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거면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짓말한 것들 다 죽이고 오라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블랙이다. 자, 그 동성애 얘기로 갈게요. 박원순이 동성애 합법화법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왜 쥐젖바는 얘기냐? 우리나라의 동성애 불법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불법이란 얘기는 뭐냐? 동성애자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거나 격리시켜 놓으면 그게 불법이란 뜻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 홍석천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야. 불법이 아니야. 왜? 1945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지잖아. 유엔의 인권선언에 보면 그 말이 나와. 누구든지 그 출신 지역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게 유엔의 그 인권선언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나 뭐 출신 지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엔은 지금 70년 동안 그 운동을 한 거야. 동성애라고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운동을 전개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와 미국의 개신교회만 그 내용을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진보 세력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유엔을 때려부신다는 얘기야. 북한더러 유엔의 결의문을 안 지킨다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다니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그래놓고 유엔의 결의문을 따르라고 지랄을 한다니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뭐? 마음에 안 들어? 응? 뭐야?
못마땅하면 안 보면 되지. 뭐, 누군데? 누가,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안 들어?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손 들어. 누구야? 예. 개소리지. 네. 그래서, 그, 동성애가요, 원래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화할 필요가 없어. 바보야. 불법도 아닌데 합법화까지는 이미 합법이라니까. 합법인데 뭐하러 합법화를 해? 머리를 딴 데다 쓰면 안 되는 거야. 불법이 아니란 얘기는 이미 합법이란 얘기야.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 문제 상황이 언제였냐면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으로 온 나라가 막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 미국에서 뭐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게 동성애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는 다른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한다고 잡아 가두질 않아. 그러니까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야. 그런데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말은 뭐냐? 동성애를 하는 부부가 있어. 근데 동성애 부부에게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와 집에 돌보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둘이 같이 공동재산을 만들어서 살아왔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의 가족들이 와서 재산을 몽땅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평생 같이 살다가 노후에 이 나머지 한쪽은 털털 그러니까 그지꼴로 내쫓기는 거야.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게 뭐냐면 동성 부부가 그 결혼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한쪽이 죽었을 때 남은 사람이 그 공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게 논쟁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서 그 합법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52개 주인가 51개 주인가 주가 있잖아.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 중에서 42개인가가 40몇 개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동성 부부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안 해주는 주가 8개인가 10개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내려져. 그러면 이 판례를 가지고 그 주법에 따라서 주법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로 인정 안 해주는 그 법원에다가 그 대법원 판례를 들이대면 그 판사들이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토론을 할 때 그 이상한 한인이 박원순한테 물어본 거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물어본 한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걸 왜 박원순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보수적인 교단의 목소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가 박원순의 말이야. 박원순이 자기는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 한국의 보수교단의 목소리가 강해서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원순이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거다. 이게 대가리에 뭐가 심긴 거지. 대가리에 베리칩을 박은 것들이야, 그것들은. 그래서 그 개소리를 한 거예요. 개소리가 아니라 이거 쥐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은 동성애가 우리나라 이미 합법이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반대하진 않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욕먹을 짓이냐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한국 교회들이 돌리고 있는 이선의 재판관과 군부대 동성애 합법화. 그 군부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선의 재판관이. 지금 그걸 막 돌리고 있대. 자, 그 진실이 뭐냐. 여러분
우리 집에 진선미 의원이 와서 방송이 있어요. 그 작년에 그 진선미 의원 방송분을 다시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진선미 의원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우리나라 그 군법에 뭐가 있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동성애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군대 내부에서 남자들끼리 있는데 동성애라면 안 되니까 동성애 금지. 그러니까 그 군법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았느냐 하면 가령 직장 상사가 강제로 남자 부하를 성폭행을 해도 밑에 있는 부하가 내가 성폭행 당했다라고 신고를 못 한다는 거야. 신고를 하면 동성애자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군법에. 황당하죠? 뭐요? 다시 집중해. 예, 집중. 예, 중계방도 보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우리나라 군법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끼리 있는데 동성애가 불법으로 될 수 있지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게 악용이 돼가지고 군 고위 관료가 부하를 성폭행을 했어. 그러면 이 부하가 신고를 하잖아. 신고를 하면 얘가 동성애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군법 위반이 된대. 그래서 군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예. 아, 그게 작년 2월 2일 방송이군요. 예, 2016년 2월 2일 방송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군부대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동성애법으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걸 법 개정을 하자고 그런 거야. 그걸 동성애 합법화라고 지금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이없죠. 이거 그 잠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그거 돌로 쳐 죽여야 될 말이야. 잠언은 구약이고 구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그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돌로 죽을 때까지 때렸어. 돌 맞아 죽어야 될 얘기야.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똑바로 이 썩을놈들아. 이게 한국에 계신 교회들이 이렇게 그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야. 보수의 증거가 동성애 반대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 보수라고 지랄하네. 진보 세력 중에도 동성애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 나도 동성애 반대해. 예. 2016년 2월 2일에 동성애 합법화 찬성이 아니라 군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다. 저 방송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세상에 진선미 의원이 군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그 동네 대형 교회가 진선미 낙선 운동을 했다니까. 말이 되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진선미 낙선 운동을 했다니까. 동네 큰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죽여라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란 말은 하셨어. 십계명은 예수님 이전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거짓 증언하는 게 그거 나쁜 죄라고 인정하셨다니까. 구약시대에는 돌로 때려 죽인 거고. 어디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거짓말하고 다니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땐 한국의 교회가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요. 이제까지 역사상 대형 사찰을 짓는 종교는 반드시 망했어. 그러니까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 짓고 망해. 천주교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보면 두오모라고 있어. 그 두오모가 뭐냐면 주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신부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주교야. 주교들이 집전하는 성당을 두오모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높은 성당인 거야. 그걸 두오모라 그러는데,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렇게 너무너무나 화려한 두오모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당, 화려한 성당들이. 그 중에 제일 갑이 베드로 성당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이 너무 화려한데,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망한 거야.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을 헌금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그 면죄부를 파는 걸 보면서 루터가 잠깐만요. 어디 성경에 보면 면죄부로 죄를 면할 수 있다고 누가 그랬냐? 이러면서 교황한테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찰을, 우리나라의 대형 사찰, 지금 그 무슨 가문사지 석탑, 황룡사지 7층 석탑터, 이게 큰 석탑에 흔적이 남아있어. 그렇게 큰 석탑을 지었다는 건 그 탑에 100배 정도 큰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사찰을 크게 짓고 망했다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종교 사찰을 크게 지으면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해.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는 거야. 황룡사는 목탑이죠. 좌우지간 사탑.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디립다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면서 교인들에게 거짓 설교를 하고,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한국의 개신교회가 망할 때가 된 거야. 내가 그들에게 당신이 망할 때가 됐다라는 선포하는 역할을 내가 볼 땐 사명으로 받은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민주당 의원들이 합법화시킨다라고 거짓말한다면 그 목사는 돌 맞아 죽어야 돼. 당신이 돌 던져서 죽일 수 없다면 그 교회를 나와야 돼. 온 가족이 나와야 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교회야. 잠언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구약의 율법은 안 지키냐고. 이웃에 대해서 그 짓 증거하면 돌 맞아 뒤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돼. 그런 교회들은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느냐? 그게 장로들이 요구한 거야. 장로들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를 내쫓아. 근데 이 목사들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신부님들처럼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무슨 복지 정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교회 장로들한테 목줄이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장로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봐.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런 교회는 나와야 돼요. 예. 굳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저 모양이면 교회 안 가는 게 좋아. 무엇보다 내가 제일 골 때리는 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느 목사가 교인들한테 성폭력을 했어. 그래갖고 막 여자 신도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빤스만 입고 주무르라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 큰 교회에서 쫓겨났다? 자기도 인정을 하고? 근데 지금 또 다른 교회를 지어서 거기도 또 수천 명이 모이고 앉아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의 교회들이 끝날 때가 됐어.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지 못하면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신천지 이 악마들이, 이 사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다 잡아먹은 거 아니야. 뭐 교회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성당, 절 다 잡아먹었다며. 이거 왜 그러겠냐.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한국의 교회들의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 이단 사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작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게 뭘까? 이걸 깊이 고민해서 내 삶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새로운 신앙운동이 벌어져야 돼. 내가 그걸 작년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자꾸 되새기게 됐는데, 이번에 내가 여름에 독일을 가잖아요. 그 독일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하는 거래. 독일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로 지금 이 세계가 정말 말세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이 새로운 종교의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 Just peace. 평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가 평화다. 이건 다른 말로 지금 이 돈이라는 돈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이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면서 평화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마지막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 개독이라는 말이 신천지가 만든 말이래. 당신 신천지야? 개독이라는 말이 그 신천지가 만든 말이래요. 그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망치부인님,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30대 부부입니다. 정당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합당들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자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혹시 대선에 관련된 거라면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정당의 역사의 이름을 막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여당, 야당 구분도 못했어. 여러분 다 아시나요?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예.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에요. 예. 집권당.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여당이야. 그러면 지금 그 박근혜가 어디 소속이냐 하면,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지만, 박근혜가 자유한국당 당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파면되기 전까지 여당은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야. 예. 그 다음에 야당이 뭐냐? 대통령이 없는 당. 거기가 야당이야. 그 야당은 여러 개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여당의 역사, 한마디로 권력을 집권했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민주세력이 담당했고 나머지는 다 같은 파였어. 같은 세력.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옛날부터 이승만 때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거예요. 예. 같을려가 아니, 같을려? 모르겠다. 여당할 때 여자가 같을 여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당의 역사를 보면 이승만 때 정당이 뭐였어? 자유당. 이승만에 소속된 당이 자유당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박근혜가 만들었던 당이 신한국당.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나온 거야. 이승만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 박근혜가 파면당한 자유한국당. 그래서 내가 일찍이 그랬잖아. 이거 김빙삼 씨가 얘기했더라고. 자유당 대통령은 끄집어 내려야 맛이지. 그러니까 공통된 거야. 자유당의 대통령은 둘 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다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당 13년 동안 집권하죠. 그 다음에 그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윤보선의 민주당, 윤보선의 민주당이 그 집권을 했는데 1년 만에 박정희에 의해서 쿠데타로 무너지잖아.
그래서 박정희가 18년 동안 유지한 당이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당 13년, 박정희의 공화당 18년. 이게 이제 핵심이야. 두 개가. 그 다음에 그 공화당이 이제 그 박정희가 총 맞아 뒤진 다음에, 이 전두환이가 12.12 사태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80년 여름에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만든 정당이 민정당.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민주정의당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두환이 그 8년 동안 독재하다가, 자기가 간접선거로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87년 60항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써야죠.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요? 이승만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승만의 자유당이 어떤 사건으로? 4.19 혁명으로. 4.19 혁명으로 그 쫄딱 망하고 다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박정희의 공화당.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공화당이 어떤 일을 겪었어? 12.12 사태. 예. 박정희가 총 맞아 죽죠? 아니야, 12.12 사태가 아니라 12.6. 12.6. 그 12.6이 뭐냐면 김재규. 예. 1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총 맞아 죽고,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전두환이가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잠깐만, 12.6 사건, 12.12 사태 요걸 연결해야 되겠구나. 12.6 사건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고, 12.12 쿠데타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는 그걸 썼어야 됐네. 그러니까 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삶을 12.6 사건으로 끝장을 냈는데,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죠. 그래서 전두환의 무슨 당?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의 민정당이 무슨 일을 뭘로 끝나게 되느냐 하면, 박종철 고문 사건, 이한열 최루탄 그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60항쟁. 60항쟁을 통해서 전두환의 민정당이 끝나고, 노태우의 무슨 당?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예, 노태우의 민자당.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태우의 민자당이 끝난 다음에 김영삼이 집권을 하죠. 그래서 김영삼이 집권을 해서, 김영삼이 집권할 때 당 이름은 신한국당. 그래서 이 김영삼의 신한국당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김영삼이 물러나면서 자기가 사면을 해주는 거야. 사면을 해주면서 그 신한국당이 신한국당에 하여튼 김영삼이 이제 사면을 해주고 물러나고 IMF가 오게 되죠. 네. 김영삼의 신한국당 끝에 IMF.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이 신한국당의 실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라당,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회창이 먼저 집권을 했는데,
이회창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아들 병역 비리 문제로 실패를 하고, 그래서 그 이회창은, 바로 죽어. 별로 이렇게 실권을 차지하지 못해. 바로 이때부터 박근혜가 나타나. 그래서 당 이름을 바꿔. 뭘로? 한나라당으로. 박근혜가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유승준 사태와 관계된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였지만 실제로 김영삼 이후에 그 한나라당의 실세는 박근혜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한나라당으로 박근혜가 쭉 유지를 해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박근혜가 당을 또 바꾸게 되죠.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명박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사자방 비리를 일으키죠.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일으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돼.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게 이명박 때도 한나라당이었어.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고 한나라당이 이명박 치하를 돕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이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때문에 다시 박근혜가 나타나서 당 이름을 바꿨어. 뭘로? 새누리당으로.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여당의 역사. 한마디로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얘네들 세력의 당 이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왔던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의 자유당에 반대했던 게 무슨 신한당인가? 신한당, 민한당 뭐 이런 당들이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그 부분은 몰라. 신한당, 민한당은 잘 모르고 진보당도 있었어. 그래서 저기 그 동아일보 쪽에서 했었던 신한당이라는 당도 있었고 뭐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윤보선의 민주당, 이 이승만하고 반대했던 게 윤보선 민주당이 되겠죠. 근데 그 윤보선의 민주당이 4.16 안 됐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바로 끝나는 거야. 그 5.16 쿠데타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윤보선의 민주당에는 사실 옛날에 신한당 출신,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윤보선의 민주당 말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진보당이 있었어. 그, 야당은 야당인데, 누구니 김한길이 아버지가 있었다는 진보당이 따로 있었고 내가 중심 인물은 몰라. 근데 이 진보당이 소위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반민특위 반민특위 부활을 외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얘네들이 막 민주당 윤보선의 민주당을 막 흔들었어. 그래서 결국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조병옥 진보당은 이제 조병옥이란 사람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보선의 민주당이 쭉 유지되다가 박정희 시대가 되면서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김대중의 민주당, 그러니까 김대중 민주당하고 김영삼 민주당으로 나뉘게 돼요. 김대중 민주당이 뭐였냐면,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김영삼이 신민주당. 그래서 이 김영삼이 신민당, 그 다음에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에서 평민당. 요렇게 신민당, 평민당으로 나뉘어지게 돼.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민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래서 이제 평민당, 신민당의 이름이, 나뉘어져서 이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평민당, 신민당,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이 나오고, 이때 이제 김종필은 그때 이제 진보당이 이 앞에 있었고, 이 진보당을 또 뺄 수도 없고. 김종필이 공화당을 계속 유지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때까지 이게 얘네들이 유지가 돼요. 평민당, 신민당, 공화당 이게 유지가 되는데, 노태우 때, 노태우가 어떻게 돼요? 노태우 시절에 이 김영삼이 배신을 하죠. 노태우 때 김영삼이 배신을 해가지고 뭘로 들어가? 김영삼의 3당 합당. 삼당 합당을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였어? 이게 신한국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김영삼한테 지고, 김영삼한테 지고 당을 떠나. 그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그죠? 이때가 아마 아니야,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로 나타나.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 맞죠? 내가 실제 새정치국민회의 때 당원 활동을 처음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새정치국민회의가 나올 쯤에 자민련이 생길 거야. 그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후에 3당 합당을 했다가 김종필이 나중에 자민련을 만들죠.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영삼이 포함된 이제 신한국당이 저 위에 집권을 하는 거고,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김종필이 연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한국당에서 김종필이 떨어져 나와서 김대중이랑 손을 잡아. 김대중이랑 손을 잡아서 그게 DJP 연합이라는 거래요. 들어봤죠? DJP 연합. 그래서 김종필, 김대중이 이렇게 세력을 나누고 있다가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DJ, 김대중의 DJ, 종필이의 P. 그래서 DJP 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DJP 연합이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김대중이 집권. 무슨 당이 될까? 요때가 새천년 민주당. 그쵸?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때 꼬마 민주당이 나와. 그때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 나오는데, 얘네들이랑 반대했던, 얘네들이랑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그게 통일민주당인가 그렇죠? 그게 통일민주당인가 그래서 꼬마 민주당이 있어. 이 꼬마 민주당이 노무현. 그 김영삼이 3당 합당할 때 김영삼의 신민당 출신들 중에 김영삼 따라서 안 가고 따로 남았던 게 꼬마 민주당. 그 꼬마 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이죠. 내 정식 명칭을 모르겠어. 그게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거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요때가 통일민주당 아니면 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라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이 3당 합당에 안 하고 남은 세력으로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는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였더라? 민노당이 만들어지는 게 이즈음일 거야. 진보당 운동을 계속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노동당도 만들고 별의별 무슨 중부지역당이니 뭐니 별의별 정당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몰라 나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요 김대중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통합민주당을 만들던 시절에 민주노동당이 나와. 민주노동당. 그래서 권영길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이 이때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전에 어떤 역사를 갖게 되느냐. 이거 이런 거 나도 이거 지금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김대중의 이제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해. DJP 연합으로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이 새천년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니 잠깐만요. 요거는 좀 다음 스타일이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 다음에 여기다 그냥 할게.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을 했는데 이때 동교동계 부패 동교동계의 부패 문제가 터져. 비리. 그러면서 이 동교동계 비리로 터진 게 홍삼 트리오 사건.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가족들의 비리 문제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그 동교동의 비리가 최순실 비리처럼 터지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때 이 꼬마 민주당 출신이었던 노무현이 노사모를 만들고 광주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 집권. 이 당시의 당명은 열린우리당. 이 되는 거죠. 예. 꼬마 민주당이었던 노무현이 김대중의 이 그 동교동 비리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완전히 작살난 야당을 이 노사모하고 그 광주 경선을 통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으로 극복하는.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잠깐만요. 집권 열린우리당이고 이때 여기 노무현의 이거를 지우고 홍삼 트리오 사건을 극복한 노무현 집권 열린우리당 됐어요? 그랬다가 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쭉 유지가 되는 거야.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김대중의 이 그 새천년 민주당 정권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뭐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민노당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노무현 집권 이후에 2007년에 이제 이명박이 당선되는 거잖아. 이명박의 그 한나라당에서 맞죠? 이명박의 한나라당 예.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노무현을 비판하고 쭉 유지가 돼. 언제까지? 이명박 때까지. 그러다가 이명박 때 이 한나라당이 만들어지고 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뭘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서 야당이었죠? 야당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또 이름이 또 바뀌어.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뭐 먼 민주당 뭐 이름이 자꾸 바뀐다. 하여튼 통합민주당이 제일 오래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민주당이 이 통합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요 통합민주당 뒤에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 이때 만들어진 정당이 누구야? 그 통합민주당이었다가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진다. 참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지는 게 2009년
예. 2009년에 이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하고 막 경쟁을 해. 그러다가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 그리고 이제 야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통합민주당은 다시 민주당이 되죠. 다시 민주당이 되고, 얘네들 두 개가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통합민주당,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이것들이 합쳐서 만든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통합당. 그래, 민주통합당. 그래. 내가 당 이름을, 미안해요. 이제 야당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민주당이었다가 민주통합당이 되고, 이 통합진보당으로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합치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박근혜 새누리당이 집권한 다음에, 당 이름이 말기에 뭘로 바뀌는 거야? 얘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거죠. 예. 더민주로 바뀌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되는 거죠. 예. 얘네들이 해산되면서 지금은 뭐 여러 개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뭐 노동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여러 개로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뭐 때문에 최순실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태를 거쳐가지고 지금 뭘로 바뀌었냐 하면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바른당. 요렇게 그 이름을 바꾼 상태다. 예. 바른정당이구나. 미안해요. 자꾸만 바른당이라고 불러서. 예. 그래서 지금은 더민주하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국민의당이 나타나죠?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는데, 이 더민주로부터 분열돼서 나간 사람들, 더민주를 비판하면서 나간 게 국민의당. 예. 그래서 현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민주, 국민의당 요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 제 설명이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예. 제 설명이 지금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이 통합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이 됐다가 해산당했다. 그래, 해산되고 참 여기서 정의당이 나온다. 그래. 그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그 일부 잔존이 정의당으로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통합민주당하고 민주통합당 사이에 있었어. 맞아. 잠깐만. 거기에 빠졌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쯤이냐면 요 사이야. 민주통합당하고 더민주 사이에, 예, 민주통합당하고 더민주 사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과 그 누구의 안철수의 작당이었죠. 예. 김한길과 안철수의 작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잠깐 바꿨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더민주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정리가 됐을까? 새정치민주연합, 이거는 김한길과 안철수의 그 일종의 야합시기, 예, 그랬다가 지금 더민주로 이름이 바뀌었고, 얘네들이랑 분열돼서 국민의당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이 나가서 정의당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예. 뭐 이 정도면 대충 이해가 돼요? 예. 그 새천년 민주당이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이 그 추미애가 그 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열린우리당 시절에 새천년 민주당이 명망만 유지하고 국회의원 숫자 없다가 나중에 이제 2008년에 흡수되죠.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하고 막 민주통합당이나 통합민주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합해져 버리는 거야. 새천년 민주당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은 새천년 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늘 별칭으로 그냥 민주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메모장에다 쓰다 보니까, 좀,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자세히는 모르고,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박근혜의 한나라당. 요때 이제 윤보선의 민주당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신민당, 김종필의 공화당,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김종필이 자민련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할 때 노무현의 꼬마민주당으로 분리가 되고,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하고 거리를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DJP 연합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고,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 집권했던 김대중이 동교동계 비리와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거의 이제 정권 재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모 광주 경선이 일어나면서 노무현이 집권하고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 김대중 때부터 나타나갖고 쭉 권력을 유지해 오다가 열린우리당이 끝날 때쯤 국민참여당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그랬다가 결국 해산당하게 되고, 이 민주통합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됐다가 더민주가 되고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갔다. 예. 자, 요 내용을요, 예, 이 내용도 한번, 근데 이게 저기가 될까 모르겠다. 요게 그대로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칸이 중요한데, 예. 이게 이 칸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모르겠다. 복사를 해서, 예, 하여튼 복사는 해가지고, 한번 우리 게시판에다 한번 써볼게요. 게시판에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한번 게시판 뭐라고 해야 될까? 망치 부인의 생각으로 가고 게시판 공지를 하고, 비슷비슷하게 된 것 같아. 예. 이렇게 됐어. 자, 지금 이제 게시판에 정당의 역사, 아메가 아니라 야매지. 예, 아메가 아니라 야매 기억력.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야. 대충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정당의 역사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 아님 말고, 예, 주로 야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답이 됐나 모르겠다. 질문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너 리포트 쓰냐?
자, 이것도 또 옛날에 우리 방송국에 올라왔던 글인데, 잠깐만, 메모장 모음에 있나? 메모장 모음에, 그래. 이런 때를 준비해서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있죠. 자,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이에요. 예, 자, 일단, 이 자유방임주의가 나오기 전, 이때가 빠졌구나. 예, 그래. 그러면 또, 요 위에부터 해줄게.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의 역사를 또 알 필요가 있죠. 그 전의 역사는 뭐겠어? 구석기? 이제 경제의 역사니까. 구석기 시대를 뭐라 그래요? 수렵 채집 경제라 그러죠. 한마디로 잡아먹고 주워먹고, 예, 수렵 채집 경제 이동 생활을 하던 구석기, 얘네들이 이제 뭘로 바뀌어? 신석기로 바뀌죠. 신석기가 되면 이때 이제 이 신석기에 농경과 목축이 등장. 농경과 목축이 발견이 돼. 그래서 안정적인 그 식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언제는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 생활을 했는데,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하다가 언제부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신석기 말기에 정착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야? 영토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영토를 차지하고 효과적인 농경을 위해서 집단 노동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 그 효과적인 집단 노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 청동기의 특징은 군장이라는 어떤 통합된 지도자가 나오는 거야. 그 부족 연합체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전된 대규모 농업을 이루고 이걸 대규모 관계 농업이라 그러죠. 관계 농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큰 강가에서 물기를 내 가지고 그 물기를 이용한 농사. 그러면서 이 대규모 관계 농업을 하게 되면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정치력이 이제 그 부상이 되고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서 요 청동기 말에 청동기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철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철기 시대는 뭐냐면 영토 전쟁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철기 시대가 되면 영토 전쟁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영토 전쟁은 식량을 확보하고 노예를 확보하는, 그래서 귀족과 그러니까 이때 일대일 노예제 정체라 그러죠. 고대 노예제. 요때를 고대 노예제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영토 전쟁을 통해서 전쟁 노예들이 발생하면서 신분제 사회가 되고 고대 노예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랬다가 쭉 지나서 이제 고대가 뭘로 바뀔까요? 고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고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노예제가 확립이 되고, 고대 노예제가 중세 봉건제. 그래서 중세 봉건제라는 건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그 장원이라는 특이한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경제를 중세 봉건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예속된 농민, 예농이라는 존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세 봉건제.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발달.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야. 여기부터는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자본주의를 고대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른다. 이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고전 경제학. 그래서 고전 경제학이라는 그 경제학 이론에 보면 국가는 뭐냐면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도둑만 잡으면 된다. 그게 야경 국가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강자의 자유만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 이게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낳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는 경제정책을 계속 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이 다 안 팔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 2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이제 그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죠.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이 되고, 그 양분된 상황에서 그 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증세를 시키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요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이야. 그러다가 이런 수정자본주의로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이 사회주의는 그 자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사회주의가 몰락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업, 이 공기업은 뭐냐면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와 공공의 일자리를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그래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비스는 떨어지고 서비스 가격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이라는 대기업의 규제를, 원래 수정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대자본의 이윤의 목적을 그냥 눈 감아주죠. 그러면서 이 서비스는 저하되고 비용은 증가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의 대안은 경제 민주화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뭐 안 됐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정당의 역사. 그래서 아이고, 바탕화면에 메모장. 네. 아마 이것도 신자유주의 역사, 이것도 우리 게시판에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예. 자, 요즘에 질문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지? 목포 신앙만에 방문객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재미없죠? 시청자들 다 나갔네.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아무래도 이제 뭐 시사적인 내용을 지금 많이 안 다루고 요즘에 질문 있습니다 순서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니아층만 모이는 것 같아. 매니아층에게는 재미가 있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자, 이제 5시니까 오늘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할게. 예. 자, 일단 이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 직전에, 지금 이제